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제대로 짜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나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그 김옥희 선생님 모시고 김옥희 선생님께서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시대정신과 지식인이라는 딱 지금과 같은 때에 딱 어울리는 주제의식이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되짚어 보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사회학자시고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죄로 이렇게 불려 나왔습니다. 네, 저는 성공회대학의 한홍구라고 하고요. 우리 김옥희 선생님이야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왜 이 책을 쓰시게 되셨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읽고 오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또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고 그 오마이 TV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김옥이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저희 이제 이 책을 두고 뭐 시대정신과 지식인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한홍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책을 쓴다는 것이 이 월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주제 넘은 그런 이제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역사학 전공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에 기반한 어떤 날카로운 현실 의식을 이제 주셔왔던 분이라서 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역사학자이실 텐데요. 강연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오히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도 사회학자가 본 어떤 이제 시대정신과 지식인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을 좀 이제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동안 가르쳐왔던 과목이 이 현대 사회론 그리고 이제 정치 사회학 이런 이제 과목들을 가르쳐 왔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 사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하버마스나 푸코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서구의 그런 사회 사상을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다뤄왔었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떤 역사와 어떤 우리 사회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길게 보자면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부터 사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24명의 지식인에 대해서 계속 꾸준한 독서를 해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제 책을 읽어왔었는데 한 번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으로부터 우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부터 좀 나아가야 되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다소 아니면 또 많이 어설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떤 사회학적 시각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 사상 이런 걸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유, 길지 않고 짧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통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도 역사를 전공하고 있지만 사실 조심스러워요. 역사 이게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참 멀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회학자시고 또 독일에서 유학하셨죠?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이제 다루시는 분야도 주로 그 서양의 어떤 정치 사상이나 그 사회 이론 그쪽을 많이 다루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과 우리 현실 또 우리 역사가 좀 만나는 지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령 이제 우리가 겪은 19세기 말고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150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통하고 극심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있는 그 소개하신 분들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 원문으로 읽지는 못하셨을 거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시대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더듬더듬 그냥 보지만 그래도 또 그 제대로 뭐 저도 그 한문을 그렇게 능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현대사 일적을 하다가 보니까 저만 해도 그 읽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보긴 보죠. 뭐 정다성 같은 경우에 간신히 이제 더듬더듬 읽는데 예컨대 송강정철 갖다 주면은 그거는 이제 아이고 뭐 삼인국 성민국 그거 갖다 주면 못 읽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고등학생들 그 반에서 한 중간이나 그래도 뭐 성적이 아래라 하더라도 셰익스피어 갖다 주면 다 읽어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막스 갖다 주면 다 읽어요. 원문으로 뭐 독일 학생들 그거 다 읽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랄까 그런 것들과 참 단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통을 어렵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맥이 확 한번 그냥 제대로 끊겨버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걸 찾는 게 참 그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앞에 이제 전근대에서도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사실 선생님께서 현대사회 이론 또 현대사회사상 그런 쪽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근현대 20세기 이후에 근현대 분들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20세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네네. 그 전근대 분들 더 많이 만나셨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올해 50이 넘었는데요. 사실 한홍구 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학번이 한 학번이 많으시긴 하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20, 30대만 하더라도 좀 저 스스로 돌이켜 보면 이제 서구지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넓게는 이제 뭐 사실 동아시아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제 좁게는 우리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재발견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혼자만의 실존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의 나로서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우리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우리의 가장 전 핵심적 개념이 다름 아닌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조금 전에 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어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 한문으로 된 서적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제 우리말, 그러니까 현대어로, 그러니까 이제 국어로 번역된 것들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이나 초정 박재가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나온 출판사이기도 하지만 돌베개 출판사에서 전집이 나름대로 다 출간돼서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좀 그러지를 못했었죠. 제한된 이제 텍스트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연구해 놓은 2차 문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사회사상에 접근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이른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모던한 사회, 모더니티 사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좀 비극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그러니까 전통과 어떤 그런 이제 급격한 이제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는 점이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역사학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회학에서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의 가장 핵심을 되는 건 다름 아닌 언어입니다. 예. 근데 우리 앞선 세대들, 전통사회, 지식인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그들이 남겨놓은 이 생각의 보고로서
어떤 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건 정말 이건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좀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로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인위적인 단절이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어떤 생각하고 어떤 그런 미래 비전을 좀 이렇게 탐구해 나가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뭐 지적인 과제라고나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뭐 비전과 사상의 탐구에도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사회 사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도 다 그냥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고 마키아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죠. 칸트 헤겔 뭐 막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새로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그런 성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여전히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바울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이제 기독교적 사상이죠. 이런 것들을 정말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대단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책을 3부로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계 이항과 율곡 이 선생까지 일부로 하고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선생부터 그 최재우 선생과 이 선승이시죠. 경허 스님까지를 이제 2부로 했는데, 예. 사실, 특히 2부에서 다뤄지는 박지원, 박재가, 정약전, 정약용, 이건창, 서재필, 최재우 경허, 이런 분들이 남긴 일종의 사상적 어떤 그런, 보여주었던 모험들 이런 거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제가 뭐 한문을 제대로 읽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는 거죠. 사회학자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된 어떤 용기를 갖게 해준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근데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나의 아이에게 어떤 것을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가를 볼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게 이 막스 베버, 에밀 듀르케임, 위르겐 하버마스, 미셸 푸코 이런 사상가들인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사람들보다는 연암 박지원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이 그 영재 이건창 선생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나이브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루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옛날로 치면은 그 동양적인 전통에서 인문학 할 때 문사철 이제 역사학 따도 사회학 따도 있었던 건 아니죠. 아마 지금 이제 그 서양 학문 시스템에다가 그것이 또 한국에 들어서는 아주 묘한 입시 제도와 결부지어지면서 국가와 대학의 관계가 이상한 방식으로 맺어지면서 또 학문 사회 내에서도 또 이게 전공 갖고 밥그릇 그 싸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문 간의 대화조차 다 갈라먹게 됐죠. 다 갈라먹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다시 통섭이고 인문학이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전근대 우리하고 분명히 단절이 있지만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변방과 중심의 문제가 계속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세대 말고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20대들이 이제 워낙 주눅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실력 정도면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 정도면 이제는 어때요? 한국의 이른바 쌈마이 정서인 그 싸이 같은 강남 스타일의 세계에서 그 먹혀 들어가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우선 그러니까 우리 정서가 세계에 그렇게 통할 수 있어. 이건 한국 사회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걸 발전이라고 부르기는 좀 발전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흔히 쓰는 발전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래도 세계의 중심부에 성큼 다가섰는데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역사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우리가 얼마쯤 뒤졌다고나 할까요? 중국이 한 200년? 150년에서 200년 정도는 뒤처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가령 예컨대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회 사상이 나오죠. 그 사상이 나오는 건 그 사회적인 토대가 사상하고 그 사회적인 그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토대하고 뭐 딱 떨어져서 이렇게 딱딱딱 그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토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그 사상이 나올 만한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배경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상은 사상 자체로서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던 게 좀 한 20년, 30년 뒤에 보면 한국에서도 그 유행을 하는데 그게 유행을 하다가 사라져요. 그렇다가 한 200년, 300년 지나고 나면 다시 그게 꼽힙니다. 중국에서 교정이 발전했을 때 교정 들어왔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신라 그 중기에 교정 들어오죠. 화엄종 들어가지만 실제 그 꼽힌 거 고려 시대에 들어오고 따말여초에 뭐 선종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제 선종이 들어온 거 고려 중기 이후에 꼽히게 되고 성리학 중국 송대에서 유행을 했지만 그때도 들어오죠. 그때도 들어오고 뭐 그 송원 교체기에 그 성력 들어와서 뭐 안향이다 이재현이다 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성력이 꼽히게 된 건 그 이황 이이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기니까 그 시기가 우리는 꼭 사상적인 유행이 두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예컨대 촛불 시위 같은 거. 촛불 시위 같은 거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드문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오큐파이 운동 벌어지기 전에 앞서서 나왔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굉장히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를 좀 옥죄었던 문제, 중심과 변방의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좀 제가 너무 성급한. 예, 아닙니다. 저도 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최재호 선생하고 경호 선생을 다룬 이제 제 8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좀 다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결론 부분에서 썼던 개념이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리킨 그 문화사회학을 공부하신 이미섭 선생님이 만든 개념 중에요. 전통문화와 문화전통이라고 이런 그런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통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시대에 존재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시간에 존재했던 그런 이제 전통 사회 문화가 있고 문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어떤 축적된 문화 양식으로서 현재의 환경 속에서도 이제 유지되는 그런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근대하고 딱 대비되는 거지만 문화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그 현지에도 살아있는 어떤 그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화적 정신 같은 것인데 전 이 점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문화적인 모험에서 자극을 주었던 그런 문화 전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유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민중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이 전통 문화가 아니라 이런 이제 문화 전통을 우리가 새롭게 좀 재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좀 이 현재와 미래의 어떤 그런 지평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해야 된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제는 어떤 그런
이제 변방 어떤 이 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이제 이 중심으로서 어떤 새로운 독립된 어떤 그런 사상의 거점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런 사고의 실험들 혹은 어떤 새로운 그런 사상의 실천들을 좀 펼쳐 보일 수 있지 않냐는 게 저도 전적으로 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촛불 집회도 그렇고요. 저는 평가가 좀 엇갈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류 같은 것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몇 해 전 세계의 국내에서 열린 철학자대회에서 다루었던 이례적인 분과 중에 하나가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 분과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사실 이 CR 사상이라는 건 세계적인 사상이거든요. 결코 서구의 실존주의보다 결코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고독한 개체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CR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존재자로서의 개인도 승인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관계도 중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로서의 나, 이런 것도 강조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런 이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의 사상 같은 것도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이 선조들이 한반도에서 벌였던 일종의 사상의 모험, 그 연연히 이어져 왔던 어떤 이런 문화 전통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이제 변방을 정말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이게 결코 저는 국수주의나 과잉 민족주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사상의 거점으로서 우리 한국 철학이나 한국 그런 사상의 어떤 자리매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그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CR 사상을 그 대표적인 사례도 들으셨는데요. 그거 정말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할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왜 한국에서 튀어나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총체적 부도가 난 거죠. 과거 조선시대, 그러니까 문명적 차원에서 파산을 했습니다. 아주 능욕을 당했죠. 서양 오동케한테. 그러니까 그 구체제가 그냥 아까 이제 김 선생님께서 서양 사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산이건 뭐건 아니면 성리학적 전통이건 뭐건 유교적 전통 모든 것들을 저것 때문에 망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공자를 맹자를 따지다가 망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탁 밀쳐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건 양쪽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그랬고,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그런 우리 역사에 나오는 형들, 예. 그런 형들이 다 전통 문화를 정말 아주, 그분들이 사실은 전통 속에서 굉장히 커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팍 쳤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사관이라는 게, 니들 엽전들, 반도 것들은 이렇게, 당쟁이나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을 다 깨버렸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무너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젠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아직 우리는 어때요? 가령 서양처럼 프롤레타리아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리고 전통적인 농민이 또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한다. 그 부분은 농민은 글쎄요. 아무래도 막스를 빌린다면 꽂아놓은 포지자루와 같은 그런 어떤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전통적인 농민 관각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새롭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측면들이
그 어떤 독특한 사상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세계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20세기는 발전의 시대였고 제국주의적인 그 어떤 하나의 근대화라는 이름하에 그런 경로를 쭉 따라와 봤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밤낮 얘기한 게 그 서양의 그 코스 말고 그거는 또 사회주의 혁명 코스 말고 제3의 코스는 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겪은 나라보다 자본주의가 흔히 얘기하듯이 영국식으로 프랑스식으로 그렇게 발전한 나라보다 안 그런 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전통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전 근대 사회에서 갑자기 자본주의와 만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뭐 빨가벗고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원시 시대적인 그런 부족 국가 상황에서 만났느냐, 우리나 중국처럼 상당한 문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느냐지, 차이지 자본주의 겪지 않은 나라들 많고, 그 다음에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겪어야 했었던 나라들 많고요. 또 민주주의 겪은 나라보다 독재 겪은 나라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 서양에서 나오는 사상보다도 이런 경험을 가진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사회에 저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한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한, 거의 동시에 경험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와 연관해서 저도 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함석헌 선생을 10장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른바 제야의 사상, 그러니까 될 사람의 사상, 이런 게서 함석헌 선생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주의 운동을 펼치고 생명주의 사상을 그 전개했던 이제 장일순 선생도 다뤘는데요. 뭐, 우리, 한홍구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사실 저희는 대학에서, 아까 이제 지식 생산을 직업으로 하는 일종의 지식인들이죠. 근데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식인을 넘어선 일종의 사상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상가와 지식인을 좀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식인보다 더 넓게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말 그대로의 사고와 생각을 펼치는 이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특히 제가 전공한 사회학은 이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주 세밀한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문제를 보는 틀을 다루는 분들이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상가는 사실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때로는 종교하고도 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제 이 두 분 다 이 함석헌 선생은 이제 나중에 퀘이커 교도가 되시기도 했습니다만, 기독교에 아주 대단히 깊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이제 신도분들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마도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진정한 사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함석헌 선생의 씨알 사상과 장익순 선생의 이제 생명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익순 선생은 책도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나 불구하고, 정말 장 선생님 글을 읽어보면 깊은, 저로서는, 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들이, 이 한 선생님이나 제가 있는 대학 내에서 이런 사상적 그런 작업이나 모험을 했다기보다는 대학 밖에서 말 그대로 정말 삶과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네. 그분들이 대학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독자적인 사상이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우리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저희들한테 스승이고 선배였던 그런 분들한테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왜냐면 한국의 대학, 특히 인문사회과학에 뭘 많이 했냐면 거의 90 몇 %쯤 될까요?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세게 얘기하면 99%, 좀 후하게 얘기하면 90%가 오포상이었습니다. 오포상. 그러니까 서양 거 수입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무엇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누가 빨리 갔다가 잘
번안을 해갖고 여기다가 소개하느냐. 그거 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회과학자들, 이렇게 쭉 논조들을 여기, 그 지금 입장에서 그 사학사적, 그러니까 그 학문의 역사에서 사상사적으로 전공해 볼 때 정말 자기 얘기를, 이 당대 현실에 대한 자기 얘기를 제대로 치열한 고민 속에서 한 사람이 특히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굉장히 좀 그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이 책 3부에서 이제 제가, 여덟 명의 이제 그 지식인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사실 이 식민지 시대 이제 신채호 선생과 이강수 선생은 이제 식민지 시대에 활동했던 지식인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이제 저도 뭐 서문에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정치가에 가까운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지식인은 사실 해방 이후에 네 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아의 사상가로서 함석헌과 장일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주의적인 어떤 그런 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작가였던 황순원 선생과, 그 다음에 사실 이분도 대학에 계시긴 했습니다만, 뭐 역시 제아의 사상가죠. 리용희 선생이신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해방 이후에 이 대학 내에 있던 이 지식인들보다는 어떤 우리들의 그런 뭐 이 삶과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점이 바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변방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과거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변방에 있었던 것들이 끝없는 어떤 그런 모험과 성찰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주목했던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다뤄지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시대 정신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름을 짓자고 한다면 함석헌 선생과 이영희 선생이 정말 평생을 걸쳐 고민했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예. 그 다음에 황순원 선생이 자신의 소설 작품에서 뭐 황순원 선생의 뭐 이념적 스펙트럼이 황순원 선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스펙트럼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목했던 어떤 그런 정말 인간의 실존적 모습들, 뭐 이런 인간주의나 아니면 저는 장일순 선생의 생명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어떤 그런 21세기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나머지 분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분이 이 장일순 선생인데, 물론 뭐 이 환경운동이나 생명사상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일찍이 오래전부터 크게 장일순 선생님의 활동에 그 주위에 왔지만, 그러나 또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장 선생님이 던진 메시지는 사실 이 장 선생님이 저희가 평생을 걸쳐서 보여준 생명주의는 정말 21세기 저는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보다는 예. 그 돌아가신 이후에 후대에서 그분이 뭐 저작을 많이 남기신 분은 아니지만 그 굉장히 그 짙은 감화를 주고 아마 그 생명사상 또 요즘처럼 이제 녹색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과 생명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데서 어떤 그 영성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참 종교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씩 그래도 이만큼씩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그 2부에 3부 말씀하셨지만 잠깐 2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2부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이런 데 나와서 덕담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근데 쓰신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고민을 하셨겠죠. 이제 그러니까 1년 연재를 하시고 그 포맷에서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행본을 생각하셨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다루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종교 얘기를 하셨고 수은과 경호 스님
한 분은 불교고 한 분은 이제 그 동학인데 우리가 종교 쪽을 조금 더 다루셨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19세기 이후에 한국의 역사가 이게 어마어마한 종교 팽창사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 대폭발. 정말 빅뱅이 일어난 땅이고요. 그리고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양 선교사가 와서 한국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여긴 종교가 없는 나라. 종교가 없는 나라라고 거의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19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종교만 하더라도 동학이 있죠. 천도교가 있고 동학의 갈래가 또 무수히 많이 퍼져나왔죠. 그리고 증산교 있죠. 그리고 또 대종교 있죠. 원불교 있죠. 그리고 뭐 이단이라고 이제 그 소리를 합니다만 그 통일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신종교였죠. 신종교였고 그 원불교 같은 경우도 아주 고등 종교로 그 안착을 해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만큼 이제 종교가 많이 그 팽창했던 또 불교도요. 우리가 다른 일제 시대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다 합치면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건 이제 일제가 인정한 종교죠. 나머지는 유사 종교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종교 신자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됩니다. 훨씬 안 되죠, 훨씬. 그런데 우리 다른 종교들이 급속하게 지금 치면은 뭐 몇천만으로 그 종교 인구가 늘었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힘들었었다. 한 개개인들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감당하기 참 힘들었었다 하는 뜻도 있고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들이 뭔가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상을 갈구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비록 종교하고 사상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 메시지들이 먹혀 들어갔죠. 가령 예컨대 그냥 똑같이 평등을 얘기해도 기독교에서 평등을 얘기한 건 처음에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다가 기독교도 뭐 서양에서 이제 한 천몇백 년 동안 지배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가 이 땅에 도착을 했을 때는 또 혁명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예컨대 그냥 동학, 기독교의 평등 사상을 동학이 또 받아들이고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과 잘 섞으면서 나타나는데 동학 모임에 가면은 거기 가면 양반 쌍놈이 없더라고요. 양반도 쌍놈한테 존댓말을 쓰는 그런 모임이면 쌍놈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이상을 꿈꿨다 하더라도 사회 현실 속에서 그 잠복적인 그 요소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종교들이 우리한테서 굉장히 무수하게 일어났다. 이거는 정치적 현실로 그 힘이 비록 모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부분으로 우리가 그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전통하고 단절됐던 얘기도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예컨대 그 페미니즘 같은 거 보면은 다 서양 이론 갖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전통 속에 또 우리 이 신종교 속에 담겨 있는 페미니즘 같은 거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최수훈 같은 경우는 자기 옛날 몰락 양반인데 집에 부리던 몸종을 며느리로 삼아서 진짜 신분과 그런 걸 평등 실천했고 누굽니까 해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제 포교를 갔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상을 잘 차려줄 거 아닙니까? 밥상을 잘 차려주고. 근데 이분이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십니까? 했더니 하느님이 안 오셨다. 하느님이 안 오셨다는 게 뭡니까? 했더니 이 집 주인 망아님하고 며느리가 지금 부엌에서 아직도 밥상 챙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하느님이 오셔야 우리가 밥을 뜨지 않겠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우리 넘버 3에서 보면은 송강호가 데뷔했을 때 조폭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몰락조폭이 여인 속에서 짜장면 부하라고는 2명, 그래서 3명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나는 애들하고 겸상 안 합니다 하고 혼자서 들고 와서 먹잖아요. 그런 풍경에 비하면은 그 여성을 우대하는 거, 그리고 원불교 같은 데서는 아예 여성 성직자가 남성하고 동등하죠. 그냥 뭐 우리 성공회 같은데 이제 여자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개방적인 것처럼 하지만 극히 제한도 있고, 그런데 원불교는 보면은 교무님들이 여자 교무님이나 남자 교무님이나 그 권한이 동등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현대적인 그 21세기 속에서 그러니까 재평가하고 발굴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저도 좀 비슷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 사실 이제 이 책의 2부에서 이른바 이제 그 모더니티가 도래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이 지식인들의 일종의 이제 사상적 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선생님들의 전통 사상에 대한 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응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는 풍부하진 않지만 이제 수훈 선생을 다루면서 그래도 부분들을 조금 다뤘었는데,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전래된 종교로서의 이제 기독교를 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인데요. 한국 천주교회사 교회사라고 2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용서를 드립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다루게 되면 이제 다산 선생을 다루게 될 때 우리 이 둘째 형님인 그 정약전 선생은 이제 사실 자연과학자였고, 제가 여기 더러 언급은 했습니다만 셋째 형님인 이제 정약종 이 선생은 사실 순교까지 하신 분이고요. 이 우리나라 이 천주교 전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당시 그 천주교 전례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반층이 천주교의 주요 신도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중인층, 그 다음에 일반 백성, 특히 여성층이 이제 천주교의 중요한 신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 담겨진 개신교와 비교해서 좀 이렇게 위계를 강조하는 천주교만의 특색과 무관하게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 여성과 어떤 그런 일반 백성으로 대표되는 민중들에게 큰 공감을 이 천주교가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는 어떤 그런 이 위치에 대한 평가하고는 별개로, 이 19세기에 우리 당시 우리 전통사회에서 이런 천주교의 전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정말 한국적인 모더니티의 길이 형성되는데 대단히 중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뭐 기독교계 대학에서 적을 두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라틴 아메리카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한 곳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중립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19세기 어떤 기독교를 새로운 인간주의, 어떤 새로운 평등주의 이 사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도 저는 좀 재평가돼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산 형제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약전 선생과 정약용 선생을 쓸지, 정약종 선생과 이 정약용 선생을, 그러니까 둘째 형님과 이게 쓸지, 셋째 형님과 쓰게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 전반부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다루지 못했던 것이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사실, 황석환 선생님 같은 분은 기독교 사상가로서 예. 그러니까 출발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출발을 기독교 사상가로서 그 하셨던 부분을 뭐 조명이 됐는데 그 후는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네요. 우리 한국이 정말 뭐 아까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기독교가 빨리 팽창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사회사상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상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함석헌 선생 이외에 과연 함석헌 선생은 한국 기독교 내에서 분명히 기독교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아주 진하게 갖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는 철저한 불화를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른 분을 뭐 예를 들어 뭐 서남동 선생이나 안병모 선생 같은 민중신학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현재 뭐 한국 뭐 종교에서 어떤 그런 이제 뭐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 선생님께 이게 사실 역사학적 작업이라서 거꾸로 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정신과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은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시대 정신이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있어 왔는가에 대한 뭐 그런 탐구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시대 정신 탐구에서 지식인의 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까지를 지식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24명의 지식인을 좀 다루긴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 역사에서 민족주의를 포함해서 이 가장 중요한 정말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라는 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선생님이 이 역사학자로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펼친 시대 정신은 여전히 아주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나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선생님에게 제가 감히 선생님의 역사 철학 이런 거를 좀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좀 뭐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편한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국가보안법도 살아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일 시비를 걸자면 이제 딴지를 걸자면 여기 빨갱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등장한 분들 중에서 뭐 빨갱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야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적어도 20세기 이후를 다룰 때 여기서 제일 빨간 분이 이영희 선생님인데 이영희 선생님은 그 험한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그렇지 그분을 뭐 좌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회주의는 또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은 아까 이제 기독교가 빠졌다고 했는데 사회주의도 빠졌죠. 근데 둘이 뭐냐면은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아주 진하게 우리 역사를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거를 갖다가 기독교를 꼭 위대 사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 김치 깍두기 고추장이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들어온 게 김치 깍두기하고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는 것 같은 그 빨간 고추가 들어온 다음 아닙니까? 고추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콜럼버스 이후죠. 임진왜란 이후에 1617,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는 17세기도 아니고 18세기, 19세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뿌렸다는 말이 나오죠. 전통적으로 안 넘었던 거에다가 뿌렸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조차도 한 400년 지났으면, 한 300년, 400년 지났으면은 저걸 꼭 위례라고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가령 사회주의란 것도 뭐 물론 이제 막스의 언어를 빌렸지만 결국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근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꿈을 실었던 게 아닌가. 사회주의적인 요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거하고 사회주의적인 거하고 또 게다가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하니까 민족적인 게 짬뽕이 되니까 짬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근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제국주의 쪽으로 많이 끌려갔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항일투쟁을 세게 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는 꿈이 적어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시대 정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평등하게. 그리고 그 평등을 실현하려면 당연히 민족. 그러니까 쌀밥에 고깃국과 민족과 그다음에 평등이라는 거. 저는 그런 부분들이 20세기의 시대 정신을 적어도 20세기 전반기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걸 구현해 나가는 방법이 그걸 담아내는 뜻이 재헌헌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거 서양에서 들여온 20세기적인 서양 근대적인 사상이나 제도를 가져다가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는 누가 사회를 보고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련한 자리는 사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정신과 지식인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실 전공이 좀 다르지만 사실 관심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한우구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이 책에서 다룬 내용 밖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한 30여 분 동안은 사실 저희들만 이야기를 나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제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김후기 선생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자주 못 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전화 왔길래 잘 됐다 하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시세 정신이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게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그 문제를 갖고 조금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른 질문 또는 이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가도 좋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래도 되겠죠? 예. 예,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이 캠프에 있는 정치 혁신 포럼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두고 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이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정치회의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 대선의 이제 시대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맨 처음 쓴 사람은 이 독일의 사상가인 헤르더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으로 썼고요. 독일어로 하면 이제 자이트가이스트, 자이트는 시간이라는 뜻이고 그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이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쓰여짐으로써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고요. 헤겔이 다시 이제 역사 철학에서 시대 정신을 논함으로써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지금 이 한 사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의 집약. 좀 말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그런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집약을 시대정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에서 부여된 그런
시대 정신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저는 나라 만들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건국이란 말을 좀 쓰기는 좀 이렇게 간단치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라 만들기라는 그냥 표현을 씁니다. 근데 뭐 이 나라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경제적인 산업화와 어떤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산업화 시대가, 그다음에 1980년대부터 물론 뭐 그 기원은 이제 197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민주화 시대가 본격화되었는데요. 올해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25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올해 대선에 부여된 어떤 그런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우리 사회가 경유해 왔었는데 지난 25년간 민주화 시대에서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저는 뭐 사회 경제적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어떤 이 경제 민주화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담론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루지 못한 민주화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과제를 성취하면서, 그러니까 민주화를 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이렇게 민주화 시대를 좀 넘어가야 하는 이런 어쩌면 민주화에 대한 이중 과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 부여되어 있고요. 이런 민주화 시대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현재 이번 대선에 부여된 시대 정신이지 않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의 가치를 안고 그리고 또 민주화 시대가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시대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회학자로서 꼭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런 뭐 문화도 민주화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뭐 지역주의 정당 체제라든지 뭐 경제적으로는 사회 양극화의 강화라든지 특히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강화되어 온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어떤 그런 다수의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의 사회경제적 삶을 대단히 전 어렵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민주화 시대의 과제들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정신을 놓고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그리고 이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 바로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이 5년 전에는 사실 줄풋세가 뭐 줄일 건 줄이고, 예, 이건 뭐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푸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규제 완화잖아요. 규제를 풀고 세운다는 게 이제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건데 이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를 제시했던 박근혜 후보조차도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박근혜 후보에게는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까지 내걸어야 하는. 이제 저는 그게 시대 정신이 주는 강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대 정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시대 정신들을 놓고 현재 세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정치적으로 사실 예민한 주제라서 그냥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안철수 같은 이런 무소속 후보가 지금 노인애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종상가 가면 그런 분이 돼야 한다. 왜?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뀔 수가 없으면은 절대 개혁이나 혁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호기 교수님은 자, 언젠가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실장의 업무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절대 단호하게 안 한다. 끝까지 안철수 후보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저는 박수를 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나가야 한다.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조금 시대정신과 그거랑 좀 동떨어집니다만 또 거기에 계신 분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냥 곧바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이 다루는 이 주제는 이제 시대 정신과 뭐 지식인 문제라서요. 예, 좀 그렇게 적합하지는 뭐 좀 않은 것 저는 같습니다. 좀 자유로운 입장이니까 캠페에 계시니까 저는 왜 캠페에 안 가냐면은 나 떠들고 싶어서 떠들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투표에 관한 한 단일화가 시대 정신일 수 있다. 왜? 우리는 87년에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오늘도 어디 가서 얘기하고 나왔지만 재헌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재헌헌법을 만든 그 해설서에 보면은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거다. 그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서양 민주주의가 잘 돼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했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의 경제체제를 뜯어보면 이게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엄청나게 많이 수용을 했는데 그 뜻은 뭐냐?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거였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60년 전의 시대 정신입니다. 70년 가까이잖아요. 시대 정신이었단 말이죠. 그게 지체된 거예요. 왜? 우리가 분단되고 친일파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간신히 민주화를 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해서 친일파의 힘을 그쪽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힘을 좀 빼놨지만 어벙벙하는 새에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오히려 박정희나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자는 게 사회 경제적 민주화라고 나왔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을 잡을 수밖에 잡아도 못했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교훈이 잡아도 못했었고 그리고 실제 정권을 잡아야 하는 건 97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10년 전에 잡았어야죠. 그때는 과거사가 아니라 광주 문제가 현실 문제고 공소시효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잡았어야 하는데 그걸 놓쳤죠.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고문하던 자식들이 다 신분 숨기고 가서 뭐 구청장도 해먹고 뭣도 해먹고 그놈의 선거에 나와서 그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된 거지. 그거 선거 안 나오고 숨어서 사는 사람 수도 빽빽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단일화 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일화 너무 낙관할 수도 없는데 단일화 안 되면 반드시 지겠죠. 반드시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단일화가 시대 정신일 수 있다. 누구를 뽑느냐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당 3개 있는데 하나는 가면 안 되는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저 집은 뭐 어쨌든 난 안 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전에 다녔어요. 먹어봤어. 근데 나 입에 안 맞았어요. 다른 집은 음식 맛을 몰라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주인의 인상이 참 좋아요. 주인 인상은 좋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이면은 그래도 저기가 내 입에 맞진 않지만 못 먹을 음식은 아니니까. 산호 식당 가보면은 이건 진짜 한 숟갈 먹다가 이제 나와버리는 집들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열려 있고 뭐 그렇다면 오늘은 뭐 여기서 한 끼 먹어볼까 하는데 사실은 고민스러운 게 그거죠. 밥 한 끼라면요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5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말로는 과거를 반성한다고 2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실패 안 할 만큼 진짜 반성을 했는가와 안철수 후보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5년째지 대통령한테서 우리가 재벌개혁 5년 동안에 재벌개혁 하나 잘 해놓고 나가면은 그거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의미 있는데 그거 하나는 잘 할 것 같다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두 분 다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도 훌륭한 후보지만 어떻게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단일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을 겁니다.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글쎄요. 그건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김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 뭐 너무 센터링을 너무 세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선생님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 이번 선거에 저는 이제 기본 그런 구도는 과거 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87년 체제라고 얘기했던 어떤 이제 87년 체제에 전 그늘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다름 아닌 낡은 정치죠. 예, 이제 이 낡은 정치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이 어떤 뭐 기득권을 위한 정치이자 그다음에 저는 뭐 지역주의적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정치와 이제 그 결별해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97년 체제라고 하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었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정책과 결별해야 할 또 과제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가져온 것이 뭐 다름 아닌 뭐 사회 양극화의 어떤 그런 확대이자 중산층과 어떤 그런 이 서민의 삶에 저는 빈곤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과제, 그러니까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와 이제 과감하게 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이 의미가 이번 선거에 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좀 뭐 암시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책을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이제 큰 이제 타이틀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본 이분들의 현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것들을 펼치지 못하고 처형이든 뭐 귀향이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런 어떤 맥락을 상당 부분 이루지 못하고 후세에 다시 이제 재평가받는 식으로 해서 그 시대 정신이 이제 표출되었다. 이게 인정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었는데 책에서 이분들이 그 생각이 그 시대에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은 권력과의 부침이 이게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 부분.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어떤 자기의 의지를 표출을 했을 때 이게 시대 정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중 또는 국민이 그것을 받아줬을 때 이게 시대 정신으로 표출이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학자에 의해서 표출이 돼서 이게 시대 정신으로 밀고 나가서, 그러니까 선두에 서서 나갔을 때 이게 시대 정신으로 인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결국은 국민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뽑히듯이 그 시대 정신을 민중이 인정을 해줬을 때 이것이 시대 정신으로 인정받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언론에서 신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손학규 캠프의 지식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진짜냐 아닌지 언론에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 손학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는 선택받지 못했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그 둘을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좀 가까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의 집약인데요. 이건 이제 지식인 혼자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대의 국민들이죠. 그게 뭐 전통사에서는 백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국민 혹은 시민들과의 끝없는 어떤 그런 이제 소통 속에서 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원효 이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회 통합 이것은 이제
이 삼국이 통일된 다음에 상당히 이제 어떤 사회적 혼란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이 통일 신라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저는 그 원효 선사가 제시했던 그런 이 시대 정신이 다름 아닌 화쟁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통일을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뭐 원효의 어떤 그런 그 화쟁 사상이나 아니면 여기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뭐 율곡 이 선생의 소위 대동사회론, 뭐 역시 통합의 논리인데요. 아니면은 이 연암 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어떤 그런 개혁 사상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의 독창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그런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독창적인 사고의 산물이기 이전에 끊임없이 일반 국민과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시된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해서 꼭 역사 속에서 당대 그 시대에 꼭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러 챕터에서 제시했던 이제 사회학적 개념이 그 세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가 이제 구조적 강제,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 좀 다소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시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지식인들은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서 제시한 시대 정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구조적 강제와 경로 의존성을 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시대가 강제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강력할 때는 저는 좀 실현되기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이제까지 역사적 경험은 어려웠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서구의 이 중세 후반기부터 근세 초기에 한홍구 선생님 숱한 농민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농민들이 당시 꿈꿨던 어떤 평등 세상이 결코 쉽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른바 어떤 그런 기성의 어떤 질서, 기성의 제도가 이들의 이른바 전략적 선택들,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강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걸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생각의, 사고의, 어떤 사상의 씨앗을 남기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코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좀 수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마르고 추운 땅에 이 아래 이 떨어진 씨앗이 언젠가는 저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서 다시 이제 분출하게 된다고, 그것이 아무튼 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역사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쓰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역사학과 철학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회를 이루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가 역사학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저는 가장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다름 아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셨던, 그 손학규 전 대표와 이 안철수 후보 역시 제가 좀 답변하기 좀 적절하진 않는데, 사실을 하나 바로 잡자고 한다면요. 이 손학규 대표의 이제 정책 자문에 이제 제 이름이 그러니까 다수의 언론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 되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2008년, 9년,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에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춘천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손 대표하고 다소 교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인연들이 이제 일부 언론에 당시 좀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책자문단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서 오신 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또 그렇게 보도된 걸 제가 그냥 고작해야
예, 그냥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걸 뭐 또 정정 보도를, 예, 뭐 요청하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뭐, 갔던 것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사람을 이제 그냥 간략히 비교를 하자면, 이 손학규 대표는 사실상 저는 이제 거의 합리적 그런 뭐 개혁주의자, 합리적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깝게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손 대표가 제시했던 슬로건인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 선거의 담론을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선거의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그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브라질 노동자당이 오래전에 제시했던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 다음으로 상당히 정말 품격 있는 담론이다 라는 좀 생각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게 뭐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대선 구도가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그런 미래적 가치를 집약하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제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전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가 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때문에 내가 이 캠프에 온 게 아니라 장하성 교수님 하신 얘기가 안철수 현상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표현이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현상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우리 사회가 가졌던 문제들을 정말 이제 결산하고, 뭐, 그건 뭐 다름 아닌, 뭐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강제해왔던 어떤 그런 약육강식, 좀 무한 경쟁. 그 다음에 저는 각종 어떤 그런 공공성을 부정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 사익성들이 그대로 분출하는 뭐 저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과거와 결산하고 어떤 그런 뭐 새로운 소통, 어떤 새로운 공공성, 아니면 뭐 새로운 통합 이런 미래적 가치를 안철수 후보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집약시킨 개념이 다름 아닌 안철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덧붙인다면요.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는 게 인기투표는 아니잖아요. 인기도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는 건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그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앞서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꿈으로서 남게 되고요. 예컨대 안철수보다 훨씬 더 인기 있었던 정치인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의 정말 사회적 현상으로서. 왜냐면 3.1운동 직후에요. 우리 역사책에 잘 안 나오는데 차천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천교. 보천교가 신도가 자기네 말로 600만. 근데 그때 조선 인구가 다 합쳐서 3천만이 안 될 때예요. 3천만 안 될 때 2천만 좀 넘을 때 자기네 말로 600만. 총독부가 인정해 준 걸로도 3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나 우리가 차천자를 어떤 민중들의 일정한 정서를 담지하고 있어. 왜냐면은 우리는 역사책엔 임시정부를 배우죠. 고정화제 죽고 이제 임시정부에서 공화제로 넘어간다고 했지만, 당시에 대중들의 절대 타서는 공화제가 뭔지, 왕을 뽑는다는 게 생소한 거죠. 하늘지 정지해준 사람이 왕이, 천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던, 그런 대중적 정서와 현상을 탄 게 차천제였는데, 차천제 죽고 난 다음에 보천교는 정말 흔적도 없이 없어진 이제 그런 거였고, 우리가 이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경선을 통해서 가는 과정도 안철수 현상하고는 달랐지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실 정치에서의 돌풍이었고, 그 돌풍이 선거에서 이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안철수 현상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실패를 딛고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실패를 가져온 그 한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왜냐면은요, 그 시대 정신을 사람들이 싫잖아요. 전봉준한테도 싫었고, 저는 김일성도 1930년대 그 한때 그걸 담재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박정희도 사실 1960년대에 근대화라는 잘 살아보세요라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욕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 정신을 배반했거든요. 그 시대 정신은 잘 살아보세요라고 했지만 잘 살아보세요라는 게 누구 접해가면서 잘 살자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과연 어떻게 담지할 수 있냐. 노무현한테 했죠. 그런데 노무현 후보도 정말 가슴 아프게 실패했어요. 단 그 노무현 후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았겠죠. 노무현인들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 비극적이지만 죽음으로 책임을 진 셈이 됐습니다. 민중들의 아픔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 시대 정신을 담재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져온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진 굉장히 불행하지만 예컨대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만약에 노무현 후보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그래도 나올 수 있었지. 노무현 후보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친노라고 불리우는 집단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책으로 국한했으면 아니요, 책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요. 책이 시대 정신이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독자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것이고 아까 이제 손학규 후보 말씀을 하셨지만 왜 선택을 받지 못했냐면은 그분에게도 찬스가 주어졌었습니다. 예컨대 그 분당인가요? 보선에서 나오신 직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확 올라갔었는데 그때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뭔가 바꿔야 한다는 그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떠돌다가 안철수라는 분한테도 그쪽으로 확 몰리게 된 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꼭 정치인을 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인에게 그 시대 정신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적어도 한 10여 년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2달여 남았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성급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 관련된 거 하나랑 그리고 책에 수업이요? 관련된 오늘 강의한 내용에 하나랑 책에 관련된 거 하나인데 처음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서양 사상은 연속성을 얘기했고 우리나라 사상은 좀 단절성을 얘기하셨는데 서양 철학자들 쭉 얘기하시고 우리나라 사상가들 쭉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감이 좀 외람된 표현의 오류라고 좀 생각하는 게 서양 철학자들은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그걸 연결을 해버렸고 우리나라 사상가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요. 막스 베버가 됐든 플라톤이 됐든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 달랐는데 그걸 그렇게 연결하는 건 조금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한 교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대별로 처한 상황에서 시대 정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좋고 그름을 따질 때 저도 항상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게 60, 70년대 박 대통령 시대 때는 압축이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하다 보니까 패는 경우도 나왔거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데 자식 6명 있는데 다 대학을 보내고 싶지만은 가난하다 보니까 한 명이 몰빵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몰빵해서 그 대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형제들 도와줄 줄 아는데 자기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왜 저쪽만 보내줬을까에 대한 괴리감이 형제들이 싸웠을 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답을 좀 내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한 선생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속성으로서 이제 서양의 사상을 얘기했던 것은 뭐 서양의 사상의 양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근대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실상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이제 고대 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비합리주의 사상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아주 포괄적 의미에서 어떤 그런 뭐 신비주의나 무정부주의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적인 어떤 합리주의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이 사상으로부터 이제 그 자원을 이끌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것은 희미한 것이니 언젠가는 뚜렷하게 보여질 것이니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기독교가 생각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강조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은 몇몇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합리주의에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어떤 이른바 이 단순한 어떤 그런 이 순환은 아니지만 나선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상의 발전이 서양에서는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 사회에는 정말 제가 보기엔 커다란 단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우리나라 사회로 북한했으면 그 연속성에 그거는 이렇게 선생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 있어서 민족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예, 서양의 경우에서 민족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대략 11세기, 2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18세기, 9세기나 돼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럽을 처음부터 민족 국가로 상정해서는 하긴 좀 어렵고요. 사실상 유럽 하나의 전체로서 사실 저는 파악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가 그런 걸 이 좀 단절을 얘기했던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산 정약용의 예를 들어봐도 다산 정약용의 경세학은 상당히 개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정약용 선생의 상당 또 많은 연구들은 경학입니다. 이건 이제 유교에 대한 연구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표일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표일서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현실적인 사회개혁의 메시지가 크지만 경학에서 다뤄지는 것은 학문적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과연 오늘날 현재 우리 사회의 현재적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유효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런 유교적인 사상 질서와 그 이후의 근대적인 사상 질서 사이에는 물론 뭐 요즘은 이제 뭐 유교의 현대화, 뭐 이제 유교 민주주의나 뭐 유교 자본주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연속성보다는 저는 어떤 그런 단절의 성격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이 책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율곡이 선생이 얘기했던 얘기에 이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대동사회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저는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봐요. 우리 뭐 성공대학교 김동춘 교수님도 이제 대동사회론을 더러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나 유교에 내재되어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것이 저는 가부장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어떤 그런 신분사상. 과연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푸는데 정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연속성보다는 단절로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상의 숙명이죠.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하면서 발전시켜 왔다기보다는 사실상 제가 공부하는 이 사회학도 양학이거든요.
양학이라는 게 서양의 학문이잖아요.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뭐 선생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단절적 성격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통 사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내면 심리를 일종의 우리가 영어로 앰비밸런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어떤 그런 이 반대병존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펼친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까 제 딸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없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선 극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현재적으로 재구성할 때 이런 좀 어떤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예, 네. 그 아까 이제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걸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다 다르죠. 시대가 다르지만 소크라테스 그건 그 서양 철학에서 어떤 그 계보학적으로 그 사상이 이어지는 그 흐름이 가령 이제 근대의 막스 베버까지 나오고 다 그 흐름을 이어가는데 우리도 동양적인 전통이 있죠. 공자에서부터 뭐 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와서 다산쯤 오면은 다 퇴계도 읽고 율곡도 읽고 다 열심히 본 위에서 이제 그런 걸 갖고 또 반계도 읽고 뭐 했는데 다산까지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다산을 아주 돌고 돌아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연속선상에서 다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산을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야만 되는 처지. 예컨대 저는 그거 가장 극적으로 표현을 해준 게 아마 뭐 시인 김수영 다 아시죠? 거대한 뿌리 같은 거에 보면은 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김수영이 한국을 대표하는 모더니스트란 말이에요. 연희 전문 그 영문과 나와서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시대에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인데 한국 전통을 어떻게 만났냐면 그 이사벨 버드 비숍의 그 코리안 홀데이벌스라는 이 19세기 말에 나온 여행기가 있는데 그걸 읽다가 한국 전통을 만나거든요. 춘향전을 읽은 것도 아니고 다산을 읽은 것도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면서 정말 그 무릎을 치는 그 장면이 기가 막히게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하는 그런 그 아주 절창으로 나오는데 그게 한국 지식인의 행로라는 게 우리 전통을 어디서 만났어요? 이사벨 버드 비숍을 통해서 그 만나야 했었던 그 엄청난 단절. 근데 우리가 비극이 또 뭐냐면은 그 김수영조차도 우리가 단절됐잖아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70년대 세대들이 전통을 찾아서 나가고, 근데 70년대 세대라는 게, 그러니까 청년 문화 그런 거 받아들이고 뭐 했는데, 다 포크송 받아들이는데, 포크송이라는 게 민요 아닙니까? 근데 그 민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요, 양산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서양 민요였던 거고. 근데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의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했었던. 그 세대가 결국 이제 아침 이슬이라는 게 어찌 보면 새로운 민요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통과의 단절 속에서. 그러니까, 포크송 그거 서양 음악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항변을 했었던 건, 그 서양 음악 맞아.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판소리라도 한 자락 가르쳐 줘봤어. 가야금이고 대금이고 가르쳐 봤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멀고 먼 걸 돌고 돌아서 전통과 다시 만나는 이제 그런 지점에 서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변방성, 그 다음에 전통에 대해서도 전에는 정말 그 전통과 만날 수 있는 축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이연이나 여기 이제 선생님의 관점에서 소개해준 여러분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좋은 경로가 나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축적이 돼 있고,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찌 형제 5, 6 중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제일 똑똑해 보이는 한 놈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형제 하나가 나서 자본이 됐으면 또 몰라도. 월급쟁이 하면서 어떻게 동생들 다 저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만 이런 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그리고 또 형이 아무리 출세해서 동생을 잘 돌본다 하더라도 동생이 배우고 싶었던 상처는 그게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전 상처는 상처대로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상처를 안고 서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죠. 그게 과거고 그게 박정희 시대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미래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유사에는 자식 셋넷 낳는 집도 없죠. 다 하나하니까 기를 쓰고 공부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문제가 되지만 혹시 뭐 자식이 몇 있었을 때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뭐 8번째, 9번째쯤으로 돈이 많은 나라인데 왜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해? 이걸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굴 공부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적어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제일 좋게 관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산력이 부족했으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동원할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가정이나 개인의 비극으로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하는 건 적어도 그 시대에 못 배운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못 배운 한을 가진 사람들 아직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모습이 달리해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한 학기 알바하고 한 학기 등록하고 한 학기 알바하고 그래서 대학 8년 걸려서 졸업하면 자격증 아무것도 많고 나이 많고 하니까 또 비정규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게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부모에게 왜 둘째 형만 공부시켰어?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게 좀 더 제대로 된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풀어야 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시간 반이. 한 시간 한, 두 시간, 예, 두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하신다면,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을 읽는 거로서 오늘 토론회를 좀 마쳤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167쪽인데요. 영재 이건창과 서재필, 그 두 분에 관한 것입니다. 167쪽에서 그냥 요 결론 부분을 읽는 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다닐 때 서울의 중심은 종로였다. 종로이거 사거리에서 안국동 로터리까지의 우정국로에 가면 조계사 옆에 우정총국 건물 현 최신 기념관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이곳을 처음 찾아와 본 이래 무던히도 이 주변길을 돌아다녔다. 여름으로 가는 6월 초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최신 기념관을 찾았다. 바로 여기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이다. 갑신정변에 대해 이건창과 서재필은 다른 기록을 남겼다. 나라 선지 500년 선비를 기르고 양반을 주기 여겨 고관과 두터운 녹받는 이들은 부귀영화로 편안히 지냈는데 외적의 북기를 기꺼이 여겨 매국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네. 1886년 이건창이 쓴 시 한구편의 한 구절이다. 이건창이 보기에 그 의도가 어떻든지 괴합하는 외세를 끌어들여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 비주체적 정치 세력일 따름이었다. 갑신년 조선의 개혁운동자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이상의 두 전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서명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이다. 조선 귀족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둘이니 하나는 일반 민중의 성원이 박약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너무도 남에게 의뢰하려 했던 것이다. 1935년 동아일보에 실린 서재필의 글 휘고 갑신정변의 한 구절이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로부터의 개혁임을 강조해왔다. 갑신정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토론돼 왔다.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두 지식인의 서로 다른 태도다. 조선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건창의 길과 서재필의 길은 달랐다. 이건창은 서양을 거부하는 주체적 개혁을 꿈꿨고 서재필은 서양을 수용하는 서구적 개혁을 모색했다.
두 지식인이 선택했던 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았는가를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에서 결과의 책임 윤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식인에게는 그 동기의 신념 윤리 또한 소중한 것이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일 것이다. 1870년대의 개항과 1960년대의 산업화에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세계화라는 제3의 개방의 문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세계화가 불가피하다면 우리 사회는 그것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와 불평등 감소, 사회적 다원성과 국민적 합의, 평화공존과 국가이익 등 세계화가 강제하는 상호 모순적인 과제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인가의 중차대한 과제를 지금 우리 사회는 안고 있다. 최신기념관을 둘러보고 나오니 길가에 서 있는 빨간 우체통이 내 눈에 끌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빨간 우체통 앞에서 나는 이건창과 서재필이 선택했던 서로 다른 길을 다시 한번 곰곰이 반추해보고 있었다. 초여름 늦은 어둠이 서서히 내리는 종로의 한 구석. 집으로 가기 위해선 안국동 로타리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정작 그 반대편인 보신각 쪽으로 나는 터벅터벅 걸어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의 일단이고요. 제가 이 구절을 따로 특히 떼어내서 읽었던 것은 그 현재적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지역이 선생님 견지동이죠. 여기 우리 조계사 옆에 견지동에 가면 우리 한원구 선생님이 하시는 평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조계사 옆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혹시 가시게 되면 우리 한원구 선생님이 하시는 감사합니다. 평화박물관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장시간 동안 이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한원구 선생님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